아이고 일단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번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예, 워낙 고생은 좀 뭐 이렇게 마른 체구신데 몸무게는 그렇게 썩 줄어 보이진 않는데 좀 몸무게 빠지셨어요? 4kg 정도 줄었어요. 4kg나 빠지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4kg 좀 넘게 빠졌어요. 예. 우리 그 박주민 당선자께서는 정말 그 현장의 변호사 이번에 그 용산 참사의 주범 김석기 그 용산 그 경찰서장 하던 그 잡으러 내려가서 했다가 이제 지역벽을 넘지 못한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하고 정말 그 현장에 그 정말 헌신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네. 그런 정말 우리 그 소외받고 억압받고 이런 분들을 위한 많은 헌신적인 활동을 보여주셨는데 변호사로서 좀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좀 안락한 삶을 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험한 길로 들어오셨어요. 맨날 돈도 안 되고 예? 뭐 특별한 계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도 돈을 번다거나 했던 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변호사로 해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럼 또 다음 단계는 뭐냐 해서 정치를 생각하게 된 거고. 예. 그렇게 그 할 때는 뭐 부모님 그 영향이 있으셨나요? 부모님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으로 태어나서요. 실제로 폐지를 줍는 게 아니라 예. 폐지 줍는 노인분들 돕기 위해서 예. 본인들이 폐지를 주워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오시면 폐지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보면 추석이나 설날 가면 폐지 줍는 분들이 선물을 사주세요. 예. 그럼 또 저희 아버님은 그거 안 받는다 그러면 또 그분 상하니까 받아서 또 대신에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두서은 사서 또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약간 그런 품성은 있으세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닮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저는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요? 공적인 역할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하는 식으로 사는 게 좀 옳다고 생각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게 좀 즐겁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길을 일관해서 앞으로도 또 그 변호사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을 의정에서 보여주고 그러시면 뭐 차차차기 정말 저는 이 나라의 최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반열에 저는 한별을 던지는다. 네,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했지만 뭐 저는 진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잠깐 다른 데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보좌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 세비를 털어서 추가로 고용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미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텐데 문제는 그래서 꼭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보시기에는 오히려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쳐서 실망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최선은 다할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떤 감동으로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죠. 이번 출마하신다고 그랬을 때 부인께서는 뭐 달가이 이렇게 힘을 합해 주셨나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와 성원을 해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지지와 성원을 해줬죠. 근데 다만 본인이 직접 나서 선거운동 못하겠다 그것만은 양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본격적으로 시즌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선거운동. 이번에 뭐 당선자 본인보다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우리 세월호 유가족님들이실 거예요. 정말 그 2년 그 아픈 이제는 다 잊어먹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 기득권 언론에서는 그냥 음해하고 매도하고 그런 그 한이 깊숙이 그건 뭐 그분들뿐 아니고 지켜보는 저희 국민들도 그런 그 한과 이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거 정말 그 이틀에 걸쳐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먹고 살기 바빠서 뭐 하는 일 때문에 기억도 이제 슬슬 잊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실 뭐 세월호 진상규명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세월호의 상징적인 우리 박주민 당선자께서 의회에 들어가신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 세월호 유가족님들이 제일 기뻐하셨을 텐데. 사실은 뭐 어제 이제 분향소에 찾아가 뵀는데 이제 이제 분향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향소가 있으면 오른쪽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대기실이에요. 가족분들 대기실인데 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쏟아져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치 이제 아들이 금유한양한 것을 반겨주시듯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어 보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분들이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으니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정도 하나 생겼다 정도 의미인데 물꼬를 열었다. 물꼬를 열었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만나는 그룹들은 이런 정치판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에서 정말 이렇게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결과를 꺼내온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를 심장을 뚫었다라는 거. 그게 제일 기뻤고 민주당도 철저히 심판받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막말로 개나 새 내가 상관없다 그런 심정에서 찍어줬다라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좀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과한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뭐 국민의당에 비해서 정당 득표율이 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고민이 가능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제1야당이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끌어안고 또 욕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저도 그랬지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비판만 하시죠. 참여해서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당과의 분화 과정에서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은 시궁창이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오셔서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 비하면 밖에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약간 비판받을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달라는데 문제는 그런 야당에 대한 기대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거의 뭐 한 10년 지난 2012년 그 총선 때도 다 이겼어야 되고 이겨야 했을 총선 대선.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그러면 야당이 답답했으면 그때도 당에 들어와서 바꾸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이 비판만 했죠. 버니 샌더스도 버니 샌더스가 그냥 버니 샌더스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버니 샌더스를 지금의 버니 샌더스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또 유권자예요. 그분들이 지지해 줌으로써 또 민주당 내 그 미국 민주당 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버니 샌더스가 뭐 30년 40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거 뭐 어떻게 양비론이 아니라 양비론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정당 운동 또 정당에 대한 비판도 조금은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제1야당에 대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는 거는 사실은 지난번 그 세월호 1, 2, 3차 합의할 때 당대표라는 분이 박영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양반은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이 이제 대중들과 괴리돼서 당 내에서의 논의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들을 하는 거죠. 대략 뭐 중도를 지향하면 뭐 다수를 득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함.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성을 잃었다느니 뭐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없다느니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럼 그분들의 그런 어떤 당이 이제 야성을 찾고 자기 뿌리가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넘어선 실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뭐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겠죠. 당원분들이 실질적인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원 당규들도 좀 더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고 많은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뒤에 당원분들의 힘에 의해서 정말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고 그렇게 가야지 이제 정당이 사실 제대로 된 정당이 되는 거죠. 아직 그렇게 못 된 거죠. 뭐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느냐에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양한 색깔들이 내에서도 정말 조화가 되고 다 끌어안고 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표하고 뭐 제일 급하신 게 이제 이 세월호 진상규명 완전히 실종된 이 세월호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할 겁니다. 왜 세월호의 자판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뽑아라 직원을 이런 걸 왜 국정원 인천지부에서 지시하고 그래서 선주가 국정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셨고 그 많은 상황들을 알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추측하거나 그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들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제가 그걸 알면은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의혹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지 뭐 천안함 사건도 아직도 미궁인 거고 제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답답한 거고 조사의 주체로 지금 국민분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조위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당 반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사실과는 다른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 밝힐 수 있는 기관이라는 특조위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진행된 게 없는 게 사실인데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세월호 진상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일단 뭐 이 특조위 기간 연장이 뭐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특조위 자체가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직접 수사하고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특검. 근데 이거는 그 세월호 선진화 국회법 180명 이상 찬성해야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논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특별법에 돼 있고 그 요청을 받으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상설특검법이 한 번도 작동이 되고 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이 요청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작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떤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냥 가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이걸 또 법사위에 보냈어요. 그래서 법사위 거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제일 급선무고 세월호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야 사후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국가기 권력들이 총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냐. 당연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돼. 아니 이건 당연하게 뭐가 사고 원인이었는지 밝혀를 내야 되는 건데 틀어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국가 권력이 개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지려는 이런 정말 사악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번 선거 결과가 아주 준엄하게 철대를 했는데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발표된 논평을 보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좀 실감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조선일보도 그렇게 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좀 선거 얘기 조금 더 그러시죠. 해봐야 되는데 박 변호사님이 이제 그 출마한다는 소식 들어서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그 시민운동이나 이게 사회봉사하시는 분들은 정치판이 워낙 뭐 이게 인식이 안 좋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썩고 정말 거기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다 뭐 새누리당이 200석, 야권 완전 분열 진출해서 여권이 200석도 넘어갈 거라 그래서 뭐 당선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의외였어요 좀. 그래서 야 괜히 저러다가 또 그 세월호 하고 뭐 박주인 변호사님은 세월호 하고 뛰었었는데 괜히 또 세월호 이게 또 이게 좀 망신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결심하시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 제가 가졌던 우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입당과 출마를 결심했던 배경은 제가 사실 세월호만 했던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제주 강정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고 밀양도 했었고 뭐 쌍차나 미군 기지 이전됐던 평택이라든지 또 뭐 여러 사건 제가 사실 마당발이거든요. 안 걸친 사건 없이 진보 진영에서 있던 사건은 두루두루 걸쳐서 했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간단히 평가하면 패배 연속이었어요. 뭐 소송을 해서 물론 이긴 경우도 몇 건 있겠지만 주로 패배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느꼈던 거는 이게 사실은 정치가 좀 제대로 됐으면 아예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했죠.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국회와 정치를 생각하는 삶이었어요.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잡으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정치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다가 그러면 정치 변화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결심을 했을 때 두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치를 더럽게 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답답한 당이고 욕 나오는 당이고 그런데 내가 들어 시궁창에 몸만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출마에다 패배하게 되면 제가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이 전부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풀었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거는
정치에 대한 그 근거 없는 혐오와 더럽다고 하는 걸 저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자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정치 영역 갔다가 다시 사회영역 왔다가 다시 정치 갔다가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정치에 대한 비난과 더러움 그런 좀 불식시키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극복을 했고, 두 번째 패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걱정이 돼서 가족분들하고 세월호 가족분들 상의를 했어요. 가족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맨날 패배하는데 또 가서 네가 또 진다고 해서 뭐가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깨지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 또 네가 진다고 한들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담될 거 없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네가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은 다 했다. 네가 더 어떻게 열심히 할래? 정치형에 네가 갈 수만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될 테니 도전해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원 우리 저 박주인 변호사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사단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뭐 많은 신문이 뭐 문재인 키즈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친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또 문성근 대표가 지지 유세를 온다니까 뭐 친노다 또 모 일간지에서는 유력 일간지에서 절도 그동안의 활동 보면 뭐 거리는 멋이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했던 활동이 뭐 문재인 대표나 노무현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게 활동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 자체는 저한테는 약간 좀 옳은 일을 하시면 지지해 주시는 거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어렵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는데 사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막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후보 단일화 이뤄내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 은평갑 지역에서 그 유권자분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강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국민의당 후보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논의를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해왔어요.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국민의당 후보가 좀 통 크게 결단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후보 단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1야당에 대한 무능하고 투쟁하지 않고 조중동 눈치나 보고 있고 기득권화된 그러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야당에 대한 심판 부분도 작용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분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 수 있죠. 국민분들을 그렇죠. 믿어야죠. 믿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약간의 역할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당대회나 여러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당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치러야 되겠죠. 어쨌든 대중적인 힘을 모이셔야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그 국회의원 내 정말 많은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게 좀 재밌어요. 저는 그 영입 인사들이 더벤져스라고 해서 돌아다닌 그 무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인들이 좀 대중들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팬덤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뜬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당대표라든지 당의 지도부의 눈치만 주로 봤죠. 그리고 조중동이나 일부 언론들만 신경 썼는데 요즘은 제가 만나거나 얘기 나누는 사람들이 국민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렇다면 좀 더 건강한 정치가 가능한 기반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당원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비했던 전 대표가 정비했던 당원 당규에 따르면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힘이 보여지면 더 당원들 눈치를 보게 되겠죠. 당대표나 지도부 체계가 아니라. 시스템도 사실은 공천도 약간 더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당대표 눈치 덜 보겠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루어진다면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을 좀 많이 벗어 던지는 건강한 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말 그 새롭게 만들어준 이건 그 6월 항쟁에 버금가는 제2의 투표혁명이다. 정말 그 이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권 개최를 해달라. 이 정말 이 불의하고 쾌독스럽고 이런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이런 정권의 운명을 좀 끝장낸 선악권을 좀 보자. 이제 이런 기대들이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제 이
대권 이제 내년 뭐 이미 이제 벌써 이제 그쪽으로 갈 텐데 그 방향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이 집권야당이 돼야 돼 집권당이 돼야 될 그런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뭐 그렇게 아직 깊은 고민은 없으셨겠죠? 없어요.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대권 그것을 통한 뭐 정권 교체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야당이 과반이 됐을 때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분들께 느끼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권이 대권을 놓고 지금부터 경쟁하기 시작하잖아요. 일을 못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겠죠. 아, 기껏 야권 과반을 만들어놨더니 똑같고 더 지저분해. 이러면 야권에서 어느 후보가 나와도 대통령이 못 돼요. 그래서 대권 좋고 정권 교체 좋은데 그거는 좀 일단은 야권이 같이 힘을 못 줘서 야권이 가반이 되니 야권이란 사람들이 뭔가 정치를 하니 조금 생각은 달라도 정치를 하니 이렇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먼저 경주하고 그 뒤에 그러면 대권 후보로 야권에서 누가 좋겠느냐는 1년 정도의 성과를 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검증을 하고 하는 거 지켜보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지금부터 대권 정권 교체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뭐 내실을 일단 하고 우리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늘상 한번 좀 개혁적이고 기대했던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그렇게 그냥 그 같은 색깔로 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어떻게 정말 저는 뭐 저도 이제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아마 저도 들어가면 우왕좌왕할 테고 어리숙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과를 어느 정도 제가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각오는 어떤 감동을 결과적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계단 내려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도 같이 도와야죠. 규모가 크든 작든 블록을 좀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거는 뭐 당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사회운동 진영이나 시민들과도 그런 블록을 같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그게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은 좀 움직이고 있다 쟤는 그런 느낌은 적어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원 문제, 물론 세월호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당연히 이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언론 문제는 다시부터 이게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한데 언론 많이 당하셨잖아요. 뭐 세월호 첫날부터 한 대가 몇 개면 뭐 완전 입체 구조한다 다 사기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이제 서울 지역의 유일한 단일화가 됐는데도 공중파에서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럼 단일화는 나쁜 거라고 다 선전해야 되잖아요. 단일화하면 무슨 뭐 야하고 나쁜 걸로 다 몰아가잖아요. 사실 연대라는 게 유럽 정치에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깜짝 놀랐죠. 정말 이번 선거 결과고 한국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이제 받고 계신데 그게 또 그 짐에 너무 또 짓눌려 가지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뭐 그 포부나 활동 계획?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총체적인 어떤 정치 방법 또는 정치 방식은 전 문턱이 없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정치와 시민사회 사이에 문에 제가 버티고 서서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나 의제 또는 목소리들이 정치형에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자세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요.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단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은평의 발전이라든지 은평도 상당히 많이 정체돼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매진하고 한 축으로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세월호 참사 제가 등을 비롯해서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노력들을 할 거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대한 지배구조나 인허가 구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슈는 이게 크게 세 축으로 해서 좀 가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이렇게 세 축으로 하려다 보니까 보좌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세비를 털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좀 더
사람을 해서 요 세 축을 좀 안정적으로 꾸려가려고요. 그 민변은 또 어쨌든 뭐 신망이 높은 조직이고 또 뭐 많은 역할을 해온 민변에서는 좀 뭐 조직 지원이 없나요? 그래서 민변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 시민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총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그 저하고 좀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셨죠. 오늘부터 우리 당선자하고 인터뷰 정말 어느 분들한테 우리가 기대를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되는가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 하시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나 그 많은 기대나 책임감에 너무 주눅들어서 또 이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기백 있게 열심히 정말 하는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그 끝으로 정말 우리 제일 기뻐했을 세월호 유가족님들 뭐 한 말씀 또 같이 세월호 유가족님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던 우리 많은 뜻 있는 국민들 시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일단은 먼저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께 세월호 이제 2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죠. 세월호 참사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보세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닥친 특별한 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형 참사가 밥 먹듯이 반복되는 나라죠. 1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지하철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5건인데 그중에 2건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재 참사가 밥 먹듯이 반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당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보편성을 가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성을 가진 이 참사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참사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해결에도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유가족분들, 가족분들, 그러니까 전 유가족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가족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생존자 가족분들도 있어서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주기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추모공원 같은 경우 사판수 못 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특히 이제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뻐하셨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큰 향후에 도움이 될지 가늠은 안 되지만 기뻐하셨던 거 실망시키지 않을 각오로 제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역구부터 제가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세월호 그만해라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경로로 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 다방면의 노력들 경주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월호 안에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이 응축된 언론의 문제, 국가 권력의 문제, 국정원, 그 다음에 더 크게는 결국 이 자본의 무한한 탐욕을 허용해주고 국가 권력이 그걸 규제를 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근저에는 무한 탐욕 이 자본주의, 사람의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인간값을 객값 만들어서 사람을 싸게 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이러한 이 무한 탐욕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고 일컫는 이러한 사회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또 근본적인 고민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원래 그렇잖아요. 세월호 때 그 문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이윤을 중시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걸 참사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 안전망과 어떤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미안하다는 건 자기도 이 세월호 참사에 뭔가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그렇죠. 밥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렇죠. 이유로 네, 이 사회를 제대로 감시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한 걸 고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40대 이상의 굉장히 미안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내 아들의 문제로 옮겨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그냥 고민해 보시면 약간 달리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고맙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의정에서 변치 않는 여태까지 활동해 오셨던 모습 전혀 헛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조직해서 정말 그 위에 개인 박주민이 아니고 정말 이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한국 사회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시민님들과 거쳐서 큰 일을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빛을 좀 던져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저를 잘 감시하고 비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